자, 예산안 이야기 먼저 짧게 해보겠습니다. 법인세 인하,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이런 게 또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한전법은 해결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자, 600조를 합의해놨는데 결국 이 수억 원 때문에 이게 좀 공전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자, 우선 이경 대변인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첫 번째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은 민주당, 야당과 여당이 그 절대로 양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중재안을 내셨고 뭐 법인세 25%에서 3% 인하가 아니고 1% 인하로 그리고 경찰국도 우선은 이것이 위법하냐 아니냐 여부가 가려지기 전에는 경찰국은 운영이 되도록 하자. 그 대신 예비비로 사용하자.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말하는 위법한 사항이 전혀 아니면은 나중에 이것을 예산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운영되는 데는 차질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런 모든 중재안을 받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 정부 여당입니다. 그렇군요. 중재안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역할을 뭐 여야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뭐 지지하는 국민이 바라봤을 때는 조율을 저쪽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께서도 조율을 하기를 바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대해서 전혀 양보가 조금도 없는 것은 정부 여당이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이러한 정부 여당 정말 처음 봤다라가 결론입니다. 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경찰국 등의 예산을 예비비로 쓰도록 한 것에 대해서 매우 기분 나쁘다.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해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 입장은? 아무래도 이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예비비를 받게 된다면 이것이 향후에 시행령으로 이제 설치된 것이 위법 논란에 좀 가중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당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협상이 좀 계속 결렬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예산이 지금 정기국회 안에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죄송하지만 한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것이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는 전 조금 보다 더 치열하게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양 당이 이건 네. 정책 토론인 거잖아요. 서로가 명분과 근거가 다르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거니까 결국에 3%포인트를 인하할 것이냐 1%포인트를 인하할 것이냐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네. 이 정도의 토론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토론을 통해서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네. 법인세 인하가 주는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보다 더 이렇게 여러 번 토론을 더 하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예산 가지고서 서로 공전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이 너무 눈치를 본다, 여당이.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대통령실이 너무 개입한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헌법에 일단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행정부에 있고 국회는 예산을 삭감하고 이제 결산하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반영된 어떤 그런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잘 어떤 철학이나 국정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또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좀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럴까요? 생각됩니다. 저는 근데 글쎄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그렇게 개입을 하냐라고 반박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정당, 삼권 분립에서 정당이 개입하는 거 살짝 별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대통령실에서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부분, 이것 또한 처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인세 좀 길게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이 지금 그 상단사 순이익이 높아지면은 배당이 뭐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해 상장사 순이익이 85% 순이익이 났거든요. 그런데 배당은 평균 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랬던 점이 있고 하나 또 그 유럽의 경제 리뷰 논문이 하나 실린 게 있는데요. 이 논문 자체가 42개 논문을 분석하고 441개의 사례를 분석했는데요. 전혀 경제 효과가 있지 않다. 그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경제 효과는 낙수 효과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하나의 사례를 분석했을 결과 낙수 효과는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또 이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찬성한다. 그렇지만 그 낙수 효과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주장하는 낙수 효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낙수, 요즘은 낙수라는 인물이 되게 중요하네요. 네, 우리 드라마에 환원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이 무덕이 낙수. 손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살수인데 원래 살수 낙수는. 왜 인기가 많으신지 알 것 같아요. 아, 되게 예뻐요 낙수가.
네, 그분의 인기가 참 많더라고요. 자, 물론 그 얘기는 농담입니다만 낙수 효과 없다. 낙수 어디 가버렸다 이런 얘기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 시나리오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또 일하다가 짠 하고 협상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예산안은 사실 양당이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야당도 여당을 견제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지역구 예산안에 챙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면 예산안은 극적으로 통과되지 않을까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매우 분노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야3당이 그 여당 없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이태원 참사 관련한 이 여당의 태도가 조금 사실 저는 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여당 김상훈 의원 비대위원이기도 하고요. 뭐 저번에는 또 시의원이 또 별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김미나라는 여자가 또 이상한 말도 하고요. 비례가 창원에 있는 뭐 그분만 한 게 아니죠. 권성동, 뭐 장재원 별별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이 김상훈 의원도 상당히 좀 치명적인 말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는 이 시민 대책위원들에게 너네들 지금 이런 걸 가지고서 영업하는 거냐, 참사 영업하냐 이런 말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자, 영상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태원 시민대책회의 국가적 비극을 이용한 참사 영업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난 세월호 사태에서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치는 비극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들은 참사가 생업입니다. 진상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지금 저분 옆에 있는 머리 하얗신 저 여자분 김행 의원, 저분도 참 황당한 말을 많이 하는 분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있군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 삼아, 참사를 숙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를 숙주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치는 비극을 똑똑히 보았다. 이건 이제 세월호 때 연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이들은 참사가 생업입니다. 진상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이 비대위원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유족을 두 번 죽이고 이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단체들을 이렇게 폄훼할 수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 시의원은 물론이고 지도부급 비대위원까지 아주 막말이 정말 도가 지나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김용태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김상훈 의원이 원래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MBC 언론과 관련해서도 네, 그때도 황당무계한 말을 광고를 하더라고요. 주지 말아야 된다는 네. 식의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 보면 왜 갑자기 저분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공천을 바라고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이제 염두해 두는데 네. 글쎄요. 물론 이제 이 김상훈 의원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저 다리가 공당의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고 비대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저런 마인드가 기본적인 마인드일까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지 않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최근 들어서 좀 강한 발언, 좀 이건 강한 게 아니라 자극적인, 이상한 그러니까 좀 예. 뭔가 어떤 이슈를 뭔가 하려고 하는 잘못된 발언들을 하시는 거 보면서 글쎄 왜 그럴까? 좀 저도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아니 본인들이 정말 공감력이 그렇게 떨어질까요? 본인들이 정말 만약에 그 가족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되나요? 이게 뭐 내가 사고를 자처한 것도 아니고 아니 국민이 어디든 대한민국 어디든 가서 편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부 일인데 그걸 못 해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데다가 여당의 비대위원이라는 자가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 제가 마음이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얘기 들을 때 정말로 여기가 이렇게 쪼개지는 아픔, 고통이 느껴져요. 진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데 이거 우리 최고님께서는 그 의도는 알겠으나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저는 의도조차도 모르겠고요. 지난주에 교수님들이 사자성어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 그때 사자성어, 공자의 사자성어, 저는 최근에 글을 이제 맹자, 저도 그런 거 좋아하진 않는데 맹자 이랬습니다. 무측은지심 비이냐, 무수호지심 비이냐.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고 약한 일을 행하고 또 부끄러운 줄 모르면 인간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인간이면 이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심지어 한덕수 총리는 어제 오후에 합동 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해서 유족들이 그러니까 2시 반에 방문했는데 그 전에 이제 경찰이 자꾸 몰려오니까 아 무슨 일이지? 이랬다가 경찰이 총리님 오셨냐고 유족에게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아 한덕수 총리가 올려나 보다. 혹시 뭔가 우리들에게 대답을 해주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총리에게 할 말을 준비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들에게 좀 사과를 해주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랬더니 총리가 수고하세요 이러고 30초 만에 퇴장했다는 얘기예요. 예고 없이 방문한 것도 그렇지만 30초 만에 자리를 떠난 것도 그렇고 수고하라 이런 말 정말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한 유족이 사과 안 할 거면 돌아가세요 이러니까 정말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저도 총리께서 왜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행동하셨는지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뭐 개인 자격으로 방문하셨다고 하지만 분명히 본인께서 거기를 참석하는 것 자체가 개인 자격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요. 국민들이 어떻게 다 알 총리가 거고 가는데 개인 자격이. 30초 만에 뭐 조문도 못하게 하니까 가겠다라고 수고하세요라고 하는 발언이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의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총리의 어제의 행동이 무엇을 바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미안한 마음, 아까 측은지심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런 개인으로서 측은지심이 있어서 본인의 어떤 그런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라도 갔었던 것인지 글쎄요. 그냥 가더라도 이 유가족분들이나 이분들은 총리가 오면은 많은 대화를 하고 싶고 또 위로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요. 거기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듣고 또 이야기를 했었더라면 저는 그게 더 대한민국 총리가 아닌가. 저는 사실 한덕수 아쉽죠. 총리가 나쁜 마음을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라도 그렇게 가서 뭔가 좀 미안함을 표현하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도 어쨌든 총리니까 준비를 좀 하고 가고 이 유족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이분들의 바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좀 생각하고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개인 자격으로 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가라 그러니까 가겠다 분양도 못하게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황당무계합니다. 게다가 시사인 그 기자가 현장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까 한 총리는 뭐 여러 번 얘기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또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세요? 마음이 아파요. 진짜 그럼 네. 거기 총리가 갔어요. 그럼 네. 유가족이 자식 잃은 부모들이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럴 할 수는 거라고 없겠죠. 갔을까요? 돌아가라고 하니까 네 수고하세요. 그리고 30초 만에 갔어요. 이거는 왜 이러지? 무슨 생각이지라는 생각. 그런데 이 총리가 그 전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2가지 사건이 하나 있죠. 네. 외신 기자 그 기자회견 때 그때 농담을 했습니다. 이랬던 사람인 거고. 그리고 또 고등학생 생존 고등학생이 친구 둘을 따라 어머 목이 메인다 어떻게 친구 둘을 따라서 그랬어요. 고등학생 1학년이에요. 그런데 치료생각 강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솔직히 키는 커도 애잖아요. 애를 향해서. 아니 본인이 그렇게 치료할 생각 본인이 알아서 치료를 좀 강하게 하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은요. 그냥 공감 능력이 결여됐다. 측은지심이 없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평가하기도 좀 애매해요. 넌 인간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 속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화가 한 나네요. 총리는 내가 봤을 때 나쁜 마음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래도 미안함을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다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나 정말 뭐가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자, 2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로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결국 민심이나 뭐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고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2번째 안전장치로 결선 투표제도 마련을 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이 어제 SNS에 글을 썼어요.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인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쓴 것이. 뭐 당연히 저는 당원 투표 100%로 바꾸자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 네. 당원이 100만 책임 시대에 도달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당원민주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 그게 지금이어야 하냐. 그러니까 18년 동안 우리가 이어져 온 이 전당대회 룰을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바꿔야 하냐라는 의문이 들었고, 2번째는 글쎄 저는 민주주의에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국민도 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께서 주신 세금으로 양 원내 정당이 운영되는 거니까요. 헌법이 지향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당이 각자의 정강 정책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되고, 지금 우리 당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7대 3의 비율이 나름대로의 그 비율이 합리적인 세팅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이제 와서 그것을 바꾼다고 하니 글쎄 저는 좀 도저히 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3일에 통과를 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통과는 되겠죠. 지금 무리 없이 화면을 뭐 보게 되겠죠. 되면. 예. 네. 근데 이게 과연 당에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거 조금 우려스럽다. 골목대장 뽑는 것도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지금 김용태 최고와 같은 생각 가지신 분들이 국민의힘에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수도권 의원들이 좀 많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윤석열 정부를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네. 다음 총선에서 과반의 의석을 총선에서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지역구 253개 의석 중에 121가 수도권 의석입니다. 그래요. 그 중에 아마 국민의힘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9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수도권에서 의석수를 늘려가는 방법밖에 그렇죠. 없는데 네. 지금 과연 수도권의 민심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봤을 때 좀 부적절하게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도권 그냥 포기 내지는 우리는 그냥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보면서 가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특히 이걸 자꾸 관철시킨 이유는 요즘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좀 올라가는 듯한.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부터 지금까지 한 달 내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오는 자신감 이런 건 또 아닐까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신감도 있을 거고, 지금 이것을 전대룰 변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칫 수도권이기보다는 좀 당선 가능성이 비교적 쉬운 지역이시잖아요. 네, 우리 네. 당이. 뭐 DK나 강원도 지역인데 이분들이 총선의 과반 의석은 관심이 없고, 혹 본인들의 공천, 당권을 장악해서 본인들만 한 번 더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대통령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닌지에 대한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네. 자, 이경재 변인님 지금 뭐 남의 당 얘기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 100%로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겁니다. 이거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우선은 남의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번 해보세요라는 거. 근데 만약에 우리 당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도 상당히 큰 비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100%로 한다는 것은 우리 대중정당이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선을 준비하는 그 당대표인 것인데, 그러면은 대중정당으로서 가는 길은 아예 막혔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오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60%가 높아요. 60%대가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다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선거라는 것은 49대 51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총선 결과에서는 대통령의 부정평가 너무 높다라는 거, 이런 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우리 나중에는 경선 가지고 저희 당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 TK, PK 강원 지역의 그 의원들이 초선 의원 포함해서 많아요. 근데 아예 대대적인 물갈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선 가능성 지역에 뭐 검사 조직이든지 현 정부 조직이든지 이렇게 같이 사람을 물갈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들 내에서 싸움이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피해는 또 수도권 지금 121석 맞고요. 국민의힘 19석인데 현재 국민의 의원들과 수도권에 이제 원외위원장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다 피해를 본다. 네. 그래서 저는 저의 당이었으면 더 현란하게, 정말 신랄하게 좀 비판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런 빅3를 배제하고 전당대회를 치르려고 하는 데서 나온 무리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자꾸 간섭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뭐 한 말처럼 사석에서 한 말이다. 뭐 우리끼리 한 말인데 뭐 어떠냐, 이게 무슨 경선 개입이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매우 황당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본인을 배제시키려고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대통령이 자꾸 개입하는 거, 특히 대통령이 어차피 이거는 나를 보고 치르는 선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거, 총선 얘기하면서, 이건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발언의 내용이 뭐 신문에 이제 기사로만 확인이 돼서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수준의 어느 시점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대통령께서 뭐 경선에 개입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다만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뭐 사석에서 그냥 흘러가는 말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근데 네. 그런 과정이 지금 전당대회가 가열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유승민 전 의원은 그렇다고 치고 이런 식으로 룰을 바꿔버리게 되면
안철수 의원 또 나경원 의원도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겁니다. 왜 싫어해요 이 두 분은? 뭐 유승민 근데 의원은 그렇다고 치고. 사실 뭐 평론가들 말에 따르면 지금 룰 개정의 가장 수혜자는 나경원 의원이 될 수 있다라고 사실 그럴 하잖아요. 수 있어요. 나경원 의원은 당심이 또 좀 받쳐주는 당 분이니까. 여론조사, 당심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높게 나오시는 걸로 알고 결과적으로는 있고. 유승민하고 안철수는 없애버리고 글쎄 뭐 결선 투표제까지 근데 이게 100만 책임 시대라고 말하니까 당원 숫자가 저희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표본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 썩 이게 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윤핵관이라는 분들한테 과거처럼 조직표가 작동할 수 있는 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글쎄 조금 한 번 더 지켜봐야 되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광훈 목사 등등을 비롯한 사람들이 여러 표를 쫙 받아가지고 그 표를 받으면 이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냥 그렇습니까? 과거처럼 막 누굴 찍어라 해서 막 그 당원들이 막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아니 뭐 이준석 핸드폰 대표가 뽑아왔던 쫙 몰고 왔던 그 당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도 저는 인원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네, 알고 있어요. 퍼센티지가 될 텐데.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데이터가 없어요, 당에서도.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당내 경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원들 많이 가입해왔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어떤 성향인지 몰라서 좀 그분들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권리당원들이 많은데 어떤 예, 예. 성향이 될지 모르겠군요. 자, 이경 대변인한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복당 결과적으로 진통 끝에 승인이 됐습니다.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배신자는 또 배신한다. 뭐 이런 반대 의견도 있는데 지금 현재 국정원 또 수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전 원장 왜 승인해 줬습니까? 대변인이니까 얘기를 해보시죠. 뭐가 문제였는데 왜 승인해? 지금 시간 없으니까 짧게 30초만. 대승적 차원에서 그리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좀 이의 제기는 있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전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래도 경선 불복하면 10년 후보자 자격을 박탈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다른 분들, 박지원 원장 덕분에 다른 분들도 비슷한 사례의 다른 분들도 복당을 허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될 것이다. 사례가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어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최고위에서 만장일치였나요? 네,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였어요. 최고위는 지금까지 계속 이견이 있으면 토론을 통해서 만장일치 설득을 하고 만들어요. 만장일치를 만듭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 같은데요. 바깥에 놔두면 위험하다. 안으로 들어오는 게 낫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